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강사 수업 잘 듣고 오셨나요? 아니면 처음이신가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쓰는 국어 공부법 중에서 첫 번째 챕터 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물론 고전 논문, 현대시, 고전 산문, 현대 소설 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급수필도 있고 다양하지만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집중해주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각각의 핵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인강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실전 수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또는 그 핵심 내용에 앞서서 이후에 구체적인 그 설명 인강 12개를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로서 이 짧고 굵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고전 논문에 대해서 볼게요. 고전 논문 솔직히 여러분들 이미 다 작가들이 죽었잖아. 그치? 작가들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실 내용이 뻔해. 그래서 그 뻔한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먼저 우리 고전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 한해 정서가 많이 나와요.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좀 살만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하거나 또는 양반이어도 사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지언정.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고기도 막 마음껏 먹고 막 서양 음식도 먹고 많이 먹잖아. 근데 이때는 먹는 것도 제한적이야. 그치? 쌀도 부족했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문학적인 작품을 창작할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문학적인 글을 남긴 사람들은 주로 어떠냐면 내가 진짜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싶어. 근데 누구한테 말해서 들어주지를 않아. 이런 것들을 글에 녹여낸 사람들의 작품만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서 우리는 한의 정서를 배우게 돼. 네, 한. 그래서 이 한은요. 지배계층. 그러니까 양반이냐 서민이냐에 따라서도 나뉘어요. 양반과 서민에 대해서도 나뉘어요. 이 정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양반의 정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한도 있어. 전쟁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근데 결과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 만약에 졌어. 고려가 져서 조선이 세워졌지. 그러면 조선은 태조 이성계지. 그 이성계 전에 고려의 왕이 있지. 그 왕에 대한 충정을 나타내는 작품도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 오케이? 그게 전쟁의 한이야. 양반에서 전쟁의 한. 그리고 두 번째, 유배의 한. 내가 억울하던 사실 나쁜 짓을 했던 왕한테 핑계대고 싶고 변명하고 싶지. 근데 그 변명을 왕이 안 들어줘. 그러면 그거를 글에나 남기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글로 아부를 떠는 거야. 그거를 양반이 임금이 봐주길 바라면서 그런 작품들도 나와. 그래서 양반의 한에서는요 전쟁의 한이 있고 두 번째는 유배의 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중인 남랭이 들어보셨죠? 홍길동, 서자 높은 사람이어도 그 안에서도 계급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제약으로 내가 진짜 뛰어난 사람임에도 뭔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은 어때? 그렇진 않잖아. 여러분 물론 금수저, 막 은수저, 흑수저, 동수저 막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 계급 같은 게 있지만 현실적인선 그래도 이상적으로 그때보단 낫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째는 신분 제약의 한도 양반의 작품에선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서민의 작품입니다. 서민은 뭔가 우리잖아. 그치?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글 못 쓰는 사람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막 고민을 하려고 뭔가 또는 내 삶을 더 개선해 나가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뭔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뭔가 변화를 이끌려는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중고가 의무교육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교육을 말살한 거고 그러면 이 서민들은 주로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이 어떤 게 있었을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이 많습니다. 사랑했는데 이별하게 돼서 너무 서럽다라는 사랑과 이별의 정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난했다 그랬지. 그리고 때로는 탐관오리 여러 가지의 이제 횡포도 있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전쟁을 겪으면 사실 양반 힘들겠어, 서민 힘들겠어. 양반은 전쟁에 한해서 우국충정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서민은 우국충정으로 가겠어? 내가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쁜데 막 쌀을 태워버려. 더 먹고 살기 바빠지겠지.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서민들은요 삶에 대한 애환을 담은 작품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야? 바로 유교. 그래서 우리는 유교 문화에 대한 교훈도 전달하고자 하는 고전 운문도 많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연이 so beautiful 이라고 말하는 풍류도 있습니다. 풍류. 여러분들. 뭐 그래서 예를 들면 풍류는 자연, 무릉도원 또는 막 백구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뭐 매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풍류거든. 근데 유교 교훈은 또 뭐가 나오냐면 뭐 학문 수양을 하겠다 또는 뭐 책을 읽겠다라던가 책의 내용을 보면 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 뭔가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북쪽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미인 그리고 일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그렇구나. 그리고 책, 독서 이런 게 나오면 학문 수양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로 그리움이나 효 또는 효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유교 교훈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힌트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들었더니 꿀팁이니까 잘 들어나. 여러분 말로만 했지만 이걸 말로만 하는 이유는 이것만 캡처해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여러분들 들었잖아. 들었으면 기억해야 돼. 알았지? 내가 지금 빨리 말했지만 꼭 기억해. 다음 풍류입니다. 풍류는 매난국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는 풍류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작품은 이런 것도 있어. 자연과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모랄스도 있고 그 자연에서 지금 사실 삶이 피폐해 좀 가난해. 그래도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안분지족적인 삶도 있어. 알았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제는 풍류예요. 그리고 풍류는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연이 있어 뷰티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연에 대한 관심도 없죠. 이 자연 풍류를 나타내는 작품들은 거의 다 양반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한의 정서가 때로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지조와 절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라를 지키겠다. 또는 나는 임금님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매난국대 있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특히 얘네들이 풍류를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좀 서민 작품인 경우가 많은 내용인데 바로 이거예요. 비판풍자. 비판풍자 같은 경우는 어때? 양반이 하겠어? 설마 왕을? 뭐가 댕강나라가? 근데 마찬가지야. 사실 서민도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면 뭐가 댕강나라가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은 비판풍자를 할 때 일단 이름을 안 밝혀. 그래서 작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비판풍자를 할 때 그 양반 이름 예를 들면 이상혁이야. 그러면 이상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혁을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이상혁을 두꺼비로 바꾼다든지 또는 이상혁을 뭔가 거북이로 바꾼다든지 개구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욕하는 거야.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 이때도 비판풍자를 많이 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주제로 본다면 책에 있는 내용이야. 30페이지 보니까 있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농촌 생활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사상적 교훈을 제시하기도 하고 외국 체험과 견문을 기록한 내용도 있고 인간 삶에 대한 보편적인 성찰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빠봉.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현대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사랑과 이별의 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월돼서 소재로 출제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야. 삶의 애환도 현대시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이별하면 안 울 거야?
그거지? 그리고 삶의 애환. 삶이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 고3 생활, 수험생 생활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 삶의 애환을 담은 현대시. 오늘날까지 고전 문문에서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를 들면 헤어졌어. 아니면 그 사람하고 사별했어. 뭐 하겠니? 그립겠지? 그래서 그리움도 정서로서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여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다른 거. 철학적인 내용도 있어. 그래서 때로는 본질의 문제를 사색하는 내용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서 있습니다. 작품으로서. 그리고 현대시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포함되냐면 1910년 개화기 때부터 1900 이제 쭉 가니까 그래서 뭔가 때로는 좌절하는 내용도 있어. 내가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는데 망했어. 라든지 내가 일대에서 광복을 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망했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상추구와 좌절이 담긴 글도 많이 써. 사실 얘랑 비슷한 맥락이지. 내가 출세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또는 내가 임금한테 신산탄 또는 임금한테 막 핑계 이핑계 저핑계 돼서 유배를 안 가고 싶었는데 가게 됐어. 이런 작품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야. 하고 싶었어. 나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라는 걸 글로 남긴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풍류가 이어지는 것도 있어. 바로 어떻게? 자연 친화. 우리 자연 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풍류에서는 뻔해. 그냥 진짜 풍류야. 근데 자연 친화에서는 속뜻이 있어. 그 자연에 빗대서. 예를 들면 자연은 진짜 이뻐. 자연은 정말 이쁜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각박하지? 이런 걸로 하는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때로는 그 자연에 대해서 봄에는 이렇고 여름에는 이렇고 가을에는 이렇고 겨울에는 이런 걸 하면서 내 신세에 대해서 그 안에 비추어 설명하기도 해. 그리고 때로는 자연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얘네만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풍류에서 설명했던 안분지적 모랄체 등의 중에서 특히 모랄체가 현대시에서는 자연 친화 소재로 나온다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현대시는 이걸 끝? 아니,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 원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많은 거고. 여러분들, 어떤 게 많겠어? 1910년부터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가 첫 번째 소재로서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예를 들면, 이제 일제 친일해야 되나? 일제 친일하는 게 현명한 삶이다라는 문학 작품이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면 어떻게 되겠어? 평가원이 이걸 오지게 처먹겠지. 그래서 1910년대 일제 강점기는, 나 무조건 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리. 또는, 우리 같이 3.1운동에 나가자! 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일본 순사를 공격하라!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긴 의지적인 작품이 많이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이때에는 이육사, 한용운, 윤동주가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10년 이후는 뭐야? 광복. 그래서 1945년 광복도 많이 나오고 그 광복이 끝난 게 아니야. 바로 이게 나왔잖아. 6.25 전쟁과 분단. 여기서 많은 이 실향민이나 이상가족이 생겼지? 그 아픔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모습도 당연히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1960년대부터 시작된 쿠데타로 인한 정부, 세워진 정부들이 다 뭐 했어? 언론과 문학 그런 것들 작품에 대한 검열, 그런 거 자유를 억압했죠? 그 독재 치하 내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시 작품을 잘못 쓰면 양반이 서민이 비판풍자 잘못했다가 뭐가 생각 나가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때도 동일했어. 그래서 현대시도 억압이 많이 받았던 시대긴 해. 그럼에도 남겨진 작품들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몇 천만이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독재치하 내에서의 작품들도 되게 슬프지만 어떻게든 하겠다. 근데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우리 참 많은 발전을 이뤘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어. 하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문제점을 다뤘던 산업화, 현대화, 때로는 도시화 이런 것들이 현대시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참고 어디에도 똑같겠어. 1910년부터 그러니까 개화기 때부터 지금까지는 현대소설에서도 소재가 동일하겠지. 오케이? 한 두 번 설명 안 하려고 지금 말해주는 거야. 한 번 외울 때 두 가지 다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고전 산문 볼게.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해, 여러분들. 고전 산문도 고전 원문하고 똑같지. 작가들이 다 살아있어 죽었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뻔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고전 산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부터 볼게. 가정형 소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해. 여기서 가정은요, 기술 과정에서 가정이고요. 집을 말을 해요. 가정은 집입니다. 근데 우리 얘들아 집에서 있었던 내용을 소설로 쓰면 재밌겠어, 노재미있어? 노잼일 것 같지? 근데 꽤 재밌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하고 비슷해. 지금 드라마 내용하고 살짝 비슷해. 바람을 펴서 나와 온 그때 당시에는 처랑 첩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흔했어. 그래서 이 가정형 소설에서는 처가 있어, 첩이 있어, 이런 내용이 많았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명인데 그에 대한 여자가 두 명이 많이 나왔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즉 뭔 소리야? 계모형 소설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오겠지. 자, 계모가 이 남자 한 명이 집을 나갔을 때 본처의 자식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본처를 괴롭히기도 하고 본처를 모함하기도 해. 그래서 막 핍박을 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수능의 차례를 따라간다고 하면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가 등장하면서 오해가 풀리면서 끝나.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솔직히 초반부에 고구마 잔뜩 먹이지. 막 나쁜 놈이 계속 착한 놈을 공격하고 착한 놈은 계속 억울하게 당하고 수동적이게 당하고 얘도 동일해. 그렇게 당해. 그러면서 그 작품은 서민들이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막 고구마 잔뜩 먹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막 고문을 당하거나 뒤지게 맞거나 이렇게 해서 끝나. 속이 뻥 사이다 뚫리듯이 뚫려. 그런 것들이 담긴 계모형 소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쟁총형 소설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그런 갈등들을 많이 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모형 소설도 있고요. 쟁총형 소설도 있는데 비슷한데 살짝 다르다라는 거를 한번 검색해서 알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가정형 소설 다음으로 중요한 유시형이 없을까? 두 번째 소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고전 3문 작품 봐왔잖아. 국어책에 한두 개 이상 있었거든. 뭐가 또 있었어? 빰빠밤 뭐야? 영웅소설도 있었어, 얘들아. 영웅소설. 들으니까 알겠지? 어떤 내용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박시전 배운 교과서도 있을 거고 많을 거야. 홍길동전도 영웅소설이야. 그런 영웅소설도 있었습니다.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막 주인공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막 진짜 인간 이상으로 비인간적으로 막 기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걸 말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막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거는 내가 지금 자막으로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설명해 줄게. 말로 해줄게.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그리고 비정상적 출생. 예를 들면 야아에서 태어나거나.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을 타고났고. 네 번째 근데 발단 절정 위기. 죽을 고비를 맞아.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데 그거를 조력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고. 여섯 번째, 또 장성에 이제 스스로가 또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최종 승자가 된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문학 작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로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에서 못한 거 또는 현실에서 막 답답했던 거 있지,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을 소설에서 담은 경우 또는 시나 운문 작품에서 다룬 경우가 많았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영웅소설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예를 들면 임진왜란으로 막 바바바박 맞아갖고 막 삶이 횡패해졌어. 그것도 피폐해진 것도 똑같이 다루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졌지. 사실 졌잖아. 그거를 이긴 것처럼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위로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런 작품들이에요.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것 빠지면 섭하지 뭐
뜬뜨른뜬 키스도 많이 나와. 그래서 영웅 소설도 많이 나오지만 사랑을 다룬 작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많냐면 예를 들면 남자는 서민인데 여자가 양반이야. 그러면 양반가 입장에서 이 남자가 탐탁지 않겠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때? 진짜 찐사랑이었고 운명이었나 봐. 아파. 막 진짜 죽을 위기까지 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남자 그러니까 장인어른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내용도 있고 그 남자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장원급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그 여자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애정 소설이라고 불러줄게. 그래서 뻔한 멜로드라마의 전개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양반에 대해서 비판풍자는 작품 나왔었지, 그치? 고전 산문도 동일해 비판풍자를 양반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 여기서는 그래서 뭐 한용운 이런 3명 나왔잖아. 윤동주 이런 거 외에 여기서는 진짜 신기하게 비판풍자한 것들이 삭제된 게 많아. 고전 산문에서 지워진 게 많은데 이거는 양반이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대표 작품이야. 박지원이 쓴 작품은 박지원이 양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은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현대소설로 넘어갈게. 현대소설에서는 소설에 대한 핵심만 담아놓을게요. 그래서 그 소설에 대해서는 어조가 있고 기본적으로 3가지. 그래서 소설 문제가 나오면 이런 교과서 개념을 알고 가자 하는 내용만 담아놓겠습니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갈등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에 100% 등장하는 게 뭐야? 사람, 인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소설은 이런 구조를 치잖아. 그치?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 순서대로 중요한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나면 갈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착한 그런 선인도 있고 어떤 인물은 수동적으로 막 공격만 하는 악인도 있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고전 산문과 현대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서술자가 있냐 없냐야. 이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고전 산문은 굉장히 서술자에 비해 흔해. 하지만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없어. 그럼에도 여기 서술자에 대한 설명은 현대 소설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이 종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갈등을 파악하기 전에 인물에 대한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오냐면 톤, 어조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좀 그렇잖아. 이 1910년부터 1970년대 이게 그대로 가거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때로는 문제를 풀기 앞서서 그 지문을 보기도 앞서서 문제에 나온 보기 내용을 토대로 그 지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유추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4가지 짧고 굵게 최대한 정리를 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정비 끝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문학작품 인강을 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